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낭낭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든 작든 역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바로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자신만의 고전 하나씩은 있어도 괜찮겠구나. 인생의 길잡이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에서는 동양의 공자, 맹자부터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 여러 철학자들의 인생 기감이 될 수 있는 문장들을 소개했는데요. 그중 세 편을 골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한계. 장자에는 우물안 개구리의 이야기가 거듭해서 나온다. 무의 자연의 철학자 장자가 사람들의 좁은 시야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좀 더 장대한 꿈을 꾸고 세상 넓은 줄 알고 살라는 가르침이다. 짧은 인생, 그리고 좁디 좁은 바닥에서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화로 표현한 것이다. 그중 한 가지는 이렇다.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에서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동해에서 온 자라에게 자랑하다가 드넓은 바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다. 자라는 개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 바다는 천리의 먼 거리로 그 거대함을 표현하기에 부족하고 천 길의 높이로도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네. 우임금 시절에는 10년 동안 9번이나 홍수가 났지만 바닷물은 불지 않아 그대로였고 탕임금 시절에는 8년 동안 9번이나 가뭄이 들었어도 바닷물은 줄어들지 않았네. 시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변화하는 일도 없고 비가 많으나 적으나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으니 이 또한 동해에 사는 즐거움이라네. 얕은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정신을 잃고 말았다. 우물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왕 노릇하며 살던 개구리에게 동해라는 큰 세상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차원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신들의 대화를 통해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다. 황하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알았던 황하의 신하백은 바다의 장대함을 보고 탄식한다. 그것을 본 바다의 신약은 이렇게 충고한다. 우물안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 없다. 우물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만 살다 죽는 곤충에게는 얼음을 알려줄 수 없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어설픈 전문가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말해줄 수 없다. 자신의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물안 개구리는 결코 세상의 거대함을 꿈꾸지 못한다. 한 번도 우물 바깥을 보지 못했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동그란 동전 크기로 보이는 하늘이 그에게는 우물 밖 세상의 전부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동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본능적인 지식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물안 개구리는 그곳에 만족하며 안주하기 마련이고 여름만 사는 곤충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이 얼음이 되는 겨울까지 살 수는 없다. 이처럼 그 어떤 동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본능적인 지식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활동하는 공간, 주어진 시간,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다.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머무를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학자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환경의 중요성을 통찰했다.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비록 자신은 귀양을 오고 가문은 패족이 되었지만 아들들에게는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오늘날과 같이 좋은 학군을 찾거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비록 어려운 처지지만 미래의 희망과 이상을 지키려면 반드시 보고 듣는 것이 있는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절절한 가르침이다. 무릇 사대부의 가법은 뜻을 얻어 벼슬길에 나서면 서둘러 산언덕의 집을 새 얻어 처사의 본색을 잃지 않아야 한다. 만약 벼슬길이 끊어지면 급히 서울 언저리에 의탁해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내가 지금 죄인의 명부에 있는지라 너희들로 하여금 잠시 시골집에 숨어 지내게 했다. 뒷날의 계획으로는 다만 도성에서 심리 안쪽에 거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가세가 기울어 능히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되면 서울 근교에 머물면서 과실을 심고 채소를 기르며 생활을 도모하다가 재물이 조금 넉넉해지기를 기다려 저자 가운데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시간의 한계는 사람 역시 자연과 다를 바 없다. 누구나 주어진 수명 이상 살 수 없고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다. 아무리 유능해도 권력이 있어도 부유해도 가지는 것은 오직 24시간이다. 이를 두고 보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삶을 위해 시간을 아끼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간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생각 없이 흘려보낸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다. 전국시대의 영웅 제갈량은 아들 첨에게 반드시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가르치며 시간에 대한 통찰을 전해준다. 게으르면 정밀하게 연구할 수 없고 거칠고 조급하면 성품을 다스릴 수 없다. 나이는 때와 함께 달리며 뜻은 해와 함께 가버려서 마침내 마르고 시들게 되면 궁색한 곳에서 한탄한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 무엇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게으름과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성품이 게으른 사람은 깊은 공부를 하기 어렵고 조급한 사람은 좋은 성품을 이루기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패습으로 자신을 버린 사람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결국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통렬한 가르침이다. 지식의 한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지식의 습득만을 목적으로 삼는 공부다. 머릿속에 담는 지식만을 위한 공부는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당연히 실천할 수도 없다. 간혹 잘못된 지식이나 오류가 있어도 걸러내지 못하므로 공부로 인해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오늘날은 명성과 실제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대이다. 지식과 지위를 자랑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중에는 속빈 강정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 어려운 용어와 외국어를 남발하며 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상식적인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도 많다. 이러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인 사고와 객관적 판단력이다. 장자에는 대롱을 통해 하늘을 살피고 송곳 하나로 땅을 재려고 하니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가 라는 말이 실려 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드넓은 세상과 경지를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직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만의 시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물한 개구리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지만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이러한 모든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감한 도전을 통해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상황을 읽는 통찰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지식과 경륜을 갈고 닦아 남들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삶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알고 나만의 존재 의미를 분명히 하는 정체성의 확립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사는가? 그 삶을 통해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크고 대단한 꿈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작은 우물 안이라는 환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그 시작이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면 삶의 위대한 도전은 시작된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어른의 조건. 맹자는 부끄러움의 철학자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부끄러움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맹자가 말했던 것은 부끄러움 그 자체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수호지심으로부터 맹자가 가장 중요시했던 의의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맹자는 목숨보다 더 의의를 소중히 여겼다. 맹자 고자상에서 그는 물고기도 내가 먹고 싶고 곰 발바닥 요리도 욕심이 나지만 이 둘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당연히 물고기는 포기하고 곰 발바닥 요리를 택할 것이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의도 내가 역시 바라는 것인데 이 둘을 함께 취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의를 택한다. 라는 유명한 문장을 남기기도 했다. 누구나 삶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삶보다 더 간절히 의의를 원하기에 의의를 버리면서까지 구차하게 삶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음도 역시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기에 굳이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의의고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바로 의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동력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맹자는 말하고 있다. 맹자는 부끄러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단지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 교묘하게 기교나 재주를 부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사용하는 일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점이 남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남과 같을 수 있겠는가? 맹자는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부끄러움이란 사람을 바르게 살도록 이끄는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설사 나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자신을 바로잡고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동양의 철학자들은 모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공자는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라고 했고, 심지어 자신의 근심거리 4가지를 말하면서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그 중의 하나로 꼽기도 했다. 유교의 시조이자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대철학자의 고백으로는 너무 사소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서 새겨야 할 지점이 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지 열심히 노력할 뿐이라는 진정한 성찰의 자세는 그 누구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들 두 철학자는 모두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잘못을 고치는데 더 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은 서양의 철학자들도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한 방향이지만 단지 문화적 지역적 차이로 인해 부끄러움의 대상과 방법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을 자유인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자유인이란 그 당시 노예가 아닌 건전한 시민을 말한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결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는 자유인의 자격을 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로 판단했다.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좋은 일을 위해 아낌없이 하지만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가 자유인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자유인이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서 그리고 행위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부끄러움 그 자체를 훌륭한 사람의 조건인 탁월성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부끄러움은 품성의 상태라기보다 감정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부끄러움은 경륜이 있는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에게 더 잘 어울리는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부끄러움의 감정은 모든 연령층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며 젊은이들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나이의 사람들이 수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감정에 치우쳐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부끄러움에 의해 제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 젊은이 중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고 해서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이 든 사람은 애초에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킬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양의 사고관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에 대해 대단히 엄격하다. 그는 아직 경험이 적고 경륜이 무르익지 않은 젊은이들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 어떤 부끄러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의 세태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오늘날은 젊은이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설익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며 나 때는 말이야를 자랑스레 되뇌고 주변에서는 심지어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나이가 많은 것이 경우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의 면죄부로 생각하고 당연시하는 것인데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또 부끄러움은 그것이 나쁜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한 훌륭한 사람이 가질 감정이 아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들은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든 생각에만 그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둘 중 어느 쪽이든지 해서는 안 되며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사람은 아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끄러움이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설사 잘못된 일을 하고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서양의 엄격함보다는 동양의 관대함이 좀 더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인들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는가. 단지 우리는 언제든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끄러움은 한자로 치라고 하는데 풀이에 보면 귀이와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귀로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은밀히 있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용기란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존심, 자만심,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나를 꾸미고 싶은 모든 허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다.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세, 이러한 겸손과 솔직함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부끄러움이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 시작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시간, 나만의 동굴에서 예전의 나를 만날 때 새로운 나를 시작할 수 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삶을 위하여. 중용은 논어, 맹자, 대학과 함께 사서 중의 하나로 정통 유학의 맥을 잇는 책이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할아버지의 학문을 잘 정리했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대학과 함께 얘기 중에 있는 한 편이었는데 한 대에 와서 별도의 책으로 편찬되어 독립적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책의 제목이자 핵심인 중용은 올바른 도리에 맞는 것을 말한다. 책의 첫 문장,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가 중용 전체의 맥을 꿰뚫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잘 따르고 그것을 함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중용의 가르침이다. 중용에서 중은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는 적절함을 말한다. 용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다. 중용은 특별하고 별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평상시의 삶을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성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핵심으로 많이 나온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갈고 다듬을 때
하늘과 땅의 순리에 맞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 미덕의 특징으로서의 중용과 뜻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도덕적 미덕은 행동이나 감정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간을 취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미덕은 본질과 본성을 정의하자면 중용이지만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좋은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최상이다 라고 말했다. 두려움과 무모함의 중용은 용기, 무감각과 방종의 중용은 절제, 방탕과 인색의 중용은 후함으로 모두 최선의 상태를 말한다. 결국 그가 말했던 사람의 올바름을 뜻하는 도덕적 미덕 역시 동량의 중용과 같이 바르게 지켜나갈 일상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바르게 쌓아나가 비범해졌을 때 그것을 최상, 즉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올바른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는 쉬운 듯하지만 일상에서 변함없이 중용을 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동량의 중용에서도 끊임없는 학문과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 공자는 중용 제3장에서 중용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중용의 덕은 지극하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게 된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제9장에 실려 있는 글은 더 극단적이다. 천하 국가를 평정하여 다스리는 것도 가능하고 자귀나 녹을 사양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퍼런 칼날을 밟고 서는 것도 가능하나 중용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용이란 이처럼 어렵기에 중용에는 중용을 위해 취해야 할 자세와 원칙들을 세세히 알려준다. 제20장에는 중용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공부의 핵심적인 원칙이 실려 있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히 분별하고 독실하게 행하라. 이 5가지 원칙은 성지자, 즉 스스로 절실히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들이다. 일상에서 중용의 덕목을 얻기 원한다면 5가지 원칙에 따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먼저 널리 배우다는 폭넓은 공부를 뜻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전문가가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이 뒷받침해야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다. 공자가 군자불기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한 분야에만 치우친 사람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20세기는 좁은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지식 근로자의 시대이지만 21세기가 되면 분야와 전문성을 넘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한 가지 전문 분야에만 능통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전문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폭넓은 지식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다재다능한 사람인 버서타일러스트가 되려면 반드시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다.
자세히 묻다는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의문을 풀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공부에 대해 분명한 철학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공자와 소크라테스 등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왜를 철학의 뿌리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의 무한한 지식 앞에 무력한 자신을 알기에 한없이 겸손했고 끊임없이 왜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의문 앞에 무수히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그리고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 등 첨단 경영 분야에서도 탁월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과 삶에 질문을 던졌고 그 해답을 끝까지 추구했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학문이라는 단어가 배을 학과 물을 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중용의 원칙, 박학과 신문에서 유래한 것이다. 신중히 생각하다는 생각을 통해 배움을 보완하는 것이다. 철학자 존 로크는 철학은 단지 지식의 재료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라고 말했다. 프랜시스 베이컨도 독서는 오로지 사색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배운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냥 외워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로지 생각을 통해야 자신의 것이 된다. 유대인의 속담에는 책만 읽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당나귀가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생각 없는 지식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다. 밝게 판단하다는 신중히 생각하다와 연결되는 말인데 배운 것은 비판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이다. 검토, 비판, 수정, 실천, 재수정을 거쳐야 진정한 지식이 된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면 오류가 있는 지식, 도덕성이 결여된 지식에 빠질 수도 있다. 맹자가 말했던 서경을 맹신하는 것은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다가 바로 이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당대 최고의 권위 있는 책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독실하게 행한다는 배움은 반드시 실천해야 완성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배움은 자기 일과 삶에 적용하는 단계가 마지막이다. 단순히 아는 것에만 그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공부는 공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쓰지 못하는 지식은 세상의 쓸모없는 지식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노노에 실려 있는 실천하고 낳는 힘이 있거든 공부하라가 그것을 말해주는 구절이다. 먼저 올바른 도리를 생활에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학문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조금 이상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배웠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중용 제13장에는 시경에서 인용한 말이 실려 있다. 도끼자루를 자르네, 도끼자루를 자르네, 도끼자루의 기준은 멀리 있지 않다네. 손에 도끼자루를 쥐고 나무를 자르면서도 곁눈질해 보면서 기준이 무엇인지 헤매고 있네. 군자는 사람의 도리로 사람을 다스리다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서야 비로소 멈춘다. 중용의 도리는 일상의 도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용인 것이다. 무언가 심오한 원칙을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다. 단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며 사람답게 사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중용의 삶이다. 이 책은 곁에 두고 여러 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아야겠습니다. 항상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낭낭이었습니다.